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치솟는 물가, 외식이라도 줄여서 집밥을 해먹자니 장보기가 겁나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어컨 켜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나마 거리두기 해제로 가까스로 일상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다시 반등 추세입니다. 물가 현장 연결해보고 또 코로나19 상황도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불쾌지수 높은 월요일, 그나마 국회에서 합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물론 갈등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함께 주말을 거친 정북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그럼 얼마나 더운지 오늘은 기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은 도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기도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상주 35.1도, 춘천 34.5도, 대전 33.5도, 대구 32.8도, 서울도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찜통 더위와 열대야는 모레까지 이틀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날씨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이렇게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날씨가 더 더워지는 7, 8월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럼 지난달 전력 수요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예,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메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7만 메가와트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루 최대 전력도 지난해 6월은 29일에 7만 6천 메가와트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지난달 27일 8만 4천 메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와 습도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1년 전과 비교해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10%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데 평년보다 날씨가 더 더워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7월 27일에 기록했던 91.1기가와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 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에서 1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 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력 수급 비상 경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2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전략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의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장마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나빠지자 채소값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인과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경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된장찌개 하나 끓이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특히나 가격이 오른 채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물에 무르기 쉬운 채소를 위주로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열무의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열무 한 단의 가격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일주일 새에 3,000원이나 올랐습니다. 3,000원이나 올랐지만 그나마 이곳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들여온 열무가 모두 동났습니다. 시금치도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입니다. 시금치 한 단은 4,500원, 며칠 새에 2,000원이 훌쩍 뛰었습니다. 오이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하나에 700원이던 오이는 현재 1,300원이 됐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난주에 절반밖에 살 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채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고 또 안 좋은 거는 가격이 싼데 들여오면 썩어서 저희가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그냥 판매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채소값이 한 차례 오른 뒤 최근 날씨 때문에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열무와 시금치 등의 품목은 물에 닿으면 물러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장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데다 고온까지 겹치면서 채소 상태가 빠르게 나빠져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채소값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추석이 끝난 뒤에야 채소값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상인들은 채소값이 더 오르면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끝없이 오르는 채소값에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인가 싶으면 다시 오르는 채소값에 상인과 소비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돼서요. 물놀이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 데리고 바다에 나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도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뭐 더울 땐 더워야죠. 네,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더위를 피하는 방법에는 물가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잠 못 이루는 서울의 밤, 열대야를 피해 물가로 나온 시민들을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가마솥 더위를 조금이나마 씻어냅니다.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일요일 서울의 늦은 밤. 서울 청계천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잊기 위해 모인 각양각색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활력이 넘칩니다. We are coming here to cool down in the night time because during the day it was so hot and you just go from one cafe to another cooling down with drinks. So 해는 저물었지만 도심의 찜통 더위는 지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이렇게 물가에 나와 산책도 하고 발도 담그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 시원한 물 옆이어서 너무 좋아요. 시민의 영원한 여름밤 피서지 한강공원도 사람들로 가득 차긴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이 열기를 한숨 식혀줍니다. 강변에 앉아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름밤의 낭만이 더해져 어느덧 밝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살면서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좀 더위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모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모레부턴 다시 장마가 찾아와 비가 쏟아지겠지만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등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더라도 국가가 수입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노동복지제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43,960원인데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쉬게 되는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기 기간을 두는데요. 최소 3일 이후, 최장 14일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지급 보장 기간도 지역별 시범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90일에서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전히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 지급 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3,000명 가까이 늘면서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6주 만에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추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53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어제보다 3,800여 명 줄긴 했지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2,8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2,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 이후 6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더니 어제와 그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뚜렷한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164명으로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56명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23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74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이렇게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숫자까지 확인해 봤는데 코로나19 재유행이 임박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활짝 열린 하늘길을 통해서 해외 입국량도 증가하면서 원숭이 두창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교수님이 또 YTN 나오시니까 코로나에 무슨 변화가 있나 싶으실 텐데 좀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만 보면 6주 만에 최다 수치라고 하거든요. 네. 예, 사실 월요일은 그렇게 큰 기준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 보통 일반 병의원들이 일요일에는 거의 대부분 휴진을 하기 때문에 네. 최소 숫자가 나오는 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주만 해도 뭐 3,000명 정도였어, 3,400명 정도였는데 네. 이번 주 6,2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주일의 추세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9,500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루에. 이전 주에는 7,070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2,430명이 하루에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전 주에는 거의 감소세가 정체 수준으로 가다가 이번 주에 증가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네. 좀 증가 추세가 확연히 보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저 커브에 따라서 저 그래프처럼 상당히 감소폭이 컸었는데 네. 그것이 지난주에 6월 28일 날짜로 방역당국에서 보고하기를 1.0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 하면 한 사람의 환자가 몇 사람한테 감염시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유행의 추세가 확산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번 주에는 아마 1.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이번 주 중에 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까 하는 것이 더 관건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은 저 확진자의 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몇천 명이냐 만 명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입원을 하고 얼마나 중증이 되고 얼마나 사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엔데믹으로 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확진자 수의 의미보다는 중증 환자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래프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 지금 관리를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물론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우리가 면역 상태가 높은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방을 잘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를 줄여줄 수 있느냐. 즉 의료 체제의 문제가 지금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이라기보다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신 면역력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3차 접종 끝나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시기 그리고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저희가 한번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교수님을 모셨는데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를테면 언론들에서 이렇게 V자 곡선을 그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래프의 가파름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르냐 할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설명을 해주셨고 어떻습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름철 되면 사실 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조금 정리하면 오미크론 정점을 찍은 지난 3월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전에 좀 몇 달 전에 전문가들께서 뭐 교수님 포함해서 여름철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방역 통제는 거의 다 풀린 상황이거든요. 네.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의 일주일간 격리 의무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올 여름이 처음으로 작년에도 7월 7일 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올해는 근데 더한 것이 방역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조절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숫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뭐 7, 8천 명, 뭐 9천 명까지 가는데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바가 우리 국민들의 지금 면역도가 최고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3차 접종률까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1,800만 명가량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자연 면역도 많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이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이 면역도가 떨어지면서 재감염, 돌파 감염 사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명히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 면역도라는 의미는 항체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감염, 돌파 감염은 일어나지만 하지만 아직도 세포 면역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세포 면역은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 돌파 감염 사례를 할지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들은 많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네. 고위험군, 고령층, 뭐 면역 약화 환자 이런 분들 중에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감염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초기 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위험군 얘기는 워낙에 또 코로나 초기 때부터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수님께서 재감염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재감염자 비중도 앞서 그 말씀하신 세포 면역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재감염이라는 것은 사실 세포 면역하고는 관계없이 항체가가 높을 때에는 감염이 되지 않지만 네. 항체가가 떨어지면은 재감염 한번 걸렸었는데 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었기 때문에 재감염 사례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BA4, BA5 같은 이런 새로운 하위 변이들이 나옴으로 해서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감염 사례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 항체가라는 것이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이것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초기에 2020년 초에 발생하였던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감염 자체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감염의 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어서 네. 사실은 감염이 되었고 예방접종을 3차까지 하신 분들은 재감염 사례, 돌파 감염 사례가 거의 없겠지만 사실은 예방접종만 갖고서 면역력을 따진다 그러면 지금은 그 면역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재감염이라기보다는 이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확산세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돌파 감염도 말씀하셨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방역 당국은 어느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잘 방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체제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위중증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 방역 당국의 예상대로 한다면 최고 15만에서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미크론 한창 유행할 때랑 비슷한 위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놨던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감염병 전담 병원들의 입원실 같은 것들을 다시 늘리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고령층에 있어서의 감염들을 지금으로서는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요. 특히 80세 이상에서의 4차 접종률은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일단 4차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60대 이상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고위험군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고 우리 의료체제가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유행 뭐 가능성, 비상이다 이런 시점에 지금 병상 가동률을 좀 점검하지 못한다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급격히 늘어가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좀 지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질문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생활 속 질문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뭐 보셨다시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도 늘고 있고 물론 좀 거리두기도 좀 우리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런 환경 지금 코로나 어떤 19 재유행 가능성과 좀 접목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하고 많이 다른 것이 방역 통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작년 상황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역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름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름철은 우리가 오히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이때 실내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데 환기를 안 하는 상황, 이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휴가철에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BA4나 5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면역 회피 기능을 가지면서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 감염 또는 예방 접종에 의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고위험군들은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실내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방향 자체를 너무 수평으로 강하게 하면은 먼 거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에 방호벽을 하나 쳐주든가 아니면 방향 자체를 위아래로 좀 나눠서 해주게 에어컨을 켜주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기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환기와 바람의 방향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가정보다는 좀 사무공간이라든지 좀 그렇죠. 넓은 사무공간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에서 공조를 할 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공조는 상관이 없지만 수평으로 되는 공기의 기류가 너무 강하게 가게 되면은 사실은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가는 공조. 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여름철을 어떻게 보내느냐와 함께 이제 궁금한 것은 결국 이제 4차 접종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재유행 대비하기 위해서 전 국민 4차 접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의견 내고 계시나요? 실제로 지금 4차 접종은 60대 이상에서만 되고 있고요. 80대 이상에서는 많이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차 접종을 과연 60대 이상에서 전부 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3차 접종까지 하고서 감염이 됐던 사람들, 이 뭐 전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고 4차 접종을 받았던 뭐
3차 접종을 받았던 3번 접종을 받고 감염이 되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접종을 받을 필요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가을 이후에 이제 개량 백신, 즉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백신이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지금 개량되어 있고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 접종을 받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3차까지만 맞으셨던 분들은 4차 접종을 받으신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꼭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이득이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60세 미만에서도 과연 4차 접종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 즉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뭐 이식 환자라든지 또는 면역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즉 기저질환들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6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숭이 두창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면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른바 롱코비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의 후유증 또 더불어 코로나는 잘 나았는데 여기에 좀 일반 감기나 어떤 그런 증세가 있을 때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이게 낫지 않는다, 오래 간다. 이게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장기를 손상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부전에 의해서 그런 장기간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머릿속이 멍해진다든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한 200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하고 구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과연 롱코비드냐 후유증이냐 하는 부분하고 즉 이 바이러스랑 상관없이 혹시라도 모를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구별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롱코비드라는 것이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재감염 우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 진단 자체가 후유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이것들을 1차 의료기관들에 잘 홍보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아마 이 확진자 완치된 사람 중에 한 20%가 뭐 크든 작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후유증 사례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즉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까지는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원숭이 두창도 질문 드릴 텐데 휴가철이 고비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입국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도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해외는 좀 더 다른 것 같거든요. 해외는 많이 다르죠. 지금 1일 기준으로 52개국에서 6,178명. 이건 WHO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히 유럽에서 90%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 환자들 중에서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임신부한테도 감염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인 경우에서도 460명이라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진단검사 수를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풍토병으로 남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사회 풍토병이라는 의미는 그 국가에 방문했을 때 혹시라도 모르는 밀접 접촉들, 간접 접촉들에 의해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그 애완동물이라든지 동물의 감염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또 고착적인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그 여성 파트너 정도에서 머물고 거기서 통제가 되고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미국 전문가가 코로나 초기를 보는 듯하다 이런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의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고위험군, 즉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그 파트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좀 예방 접종을 받아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원체 숫자가 적어서 뭐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뭐 당일로 전부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네. 사실은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3세대 예방 접종이 수급이 딸리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선제적인 접종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잠복기가 21일로 알려져 있고 그 앞서 그 확진자 기내 접촉자 가운데는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방역 관리는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 보고 계십니까? 이게 21일 정도의 장기간 무증상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검역에서 이것을 거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37도씨의 전신에 발진이 생기긴 했었지만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검역에서 찾아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이 발견이 될 수 있는 의료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언제든지 예. 국내에 유입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지금은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발진이 나타났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지역사회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검역에서는 철저히 못 밝힌다 할지라도 일단 해외 여행력이 있고 어떤 발진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이번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해외 확산세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더 있는데 끝으로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예전과 앞서 교수님께서 우리 그 확진자 얘기할 때도 발진하고 열 났던 거 발열 말씀하셨거든요. 좀 증상이 달라져서 이를테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증상만 놓고 봤을 때 좀 증상만 놓고 네. 봤을 때 영국의 란셋의 연구진들이 란셋에 보고한 것인데요. 5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성병으로 이제 성관계 확진자를 찾아봤더니 그중에 54명이 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영국에서 발생한 그 원숭이 두창 환자의 60%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67%가 피로감, 57%가 발열, 25%가 HIV를 가지고 있었고요. 25%가 성병이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네. 전부 발열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정구 증상들,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발진이나 수포가 나타나는데 특이한 것이 이게 전신에 생기지가 않고 항문이나 성기 주변에만 생기기 때문에 본인들 모를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환자 6분의 1 정도는 이 원숭이 두창의 지금 진단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단 그 사례를 다시 만들어야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코로나19부터 원숭이 두창까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좀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대목들도 있는데 끝으로 좀 조심스러운 여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해외에서의 그 변이주 발생은 굉장히 막 크고요. 또 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시기가 상당히 좀 꺼려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그 현지인들과의 밀접한 접촉들을 자제만 한다면은 또 그 원숭이 두창인 경우에 있어서는 동물들과의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의 접촉이라든지 섭취를 자제하신다면 사실 원숭이 두창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귀국하신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지를 잘 관찰을 하셔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공전 한 달여 만에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또다시 첨예한 협상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 김진표 의장 결국 여야 합의로 선출이 됐죠? 네,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오선의 김진표 의원이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255명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35일에 걸친 국회의장단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신임 의장은 인사말에서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이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한 것을 야당이 거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의원총회를 마친 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회 공전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걸로 보이는 데다 사개특위를 놓고도 여전히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과 무관하게 의장단 먼저 선출한 거라고 강조했고,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거라 생각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에 갈 거라며 확연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여야 모두 내홍을 겪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는 이번 주에 있죠? 네, 사흘 뒤인 오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를 논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확정되는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잃거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제를 20일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우려하면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 참석했지만 복잡한 당내 상황을 고려한 듯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고, 이 대표와 공개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자격이 논란이었는데 결국 출마가 불발됐죠? 네, 결국 출마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당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놓고 비대위가 논의를 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도 확정됐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차기 지도부는 현행 단일성 집단체제를 유지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선 본경선에서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이 정해진 만큼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김 후보자 결국 스스로 거취를 결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의 변에서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실무적 착오라고 다시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훌륭한 인재를 정부에서 일하게 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로 불가능해졌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밝힌 만큼 더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좋은 인재를 찾아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김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을 볼 때 전 정부가 밀어붙인 인사와는 비교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네,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오전에 임명을 강행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총리의 경우 교육부가 가진 개혁과제의 적임자라며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일하는 과정을 지켜봐달라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는데요.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입니다. 네,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 임명 제가에 역시나 여야 반응은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이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됐지만 20년 전 기준과 현재는 차이가 있고 이 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거로 본다고 두둔했습니다. 김승겸 합창의장에 대해서도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건 국가 안보 문제를 초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이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들도 있다며 어느 쪽 기준이 공정한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에 대해서도 국회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추천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여야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선출됐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8월 열릴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회 현안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유진 기자, 서로 지금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됐거든요. 누가 더 통 컸는지 한번 합의 내용을 시간 순서를 한번 볼까요? 네. 예, 그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또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요. 네. 3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러 차례 만나서 원구성을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의원총회를 끝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해결을 위해 통큰 양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비록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장 선출이 예정돼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통큰 양보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여야가 갈등을 피하고 또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의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구성 협상을 보다 속도 있게 진행해서 모든 그 상임위원장들이 조속히 합의로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야 극적 합의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35일째 공전을 이어갔는데요. 네. 본회의 전에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타결이 되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불씨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사개특위에 참여해달라면서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사개특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 FBI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재논의하거나 아니면 여야 의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겠다라고 조건을 붙였고요. 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대 5대 1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 여야가 검찰의 6대 중대범죄수사권 중에 부패 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겼고요. 사개특위를 통해서 중수청 설치를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게 됐습니다. 예, 이 내용에 따라서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6대 범죄수사권 중에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부패 경제 수사 기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민주당이 당초에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모두 성사가 되게 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돕는 모양새인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상임위 협상은 원점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당 내부 상황도 볼 텐데, 자, 8월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공개됐어요. 네. 예, 민주당은 8월 28일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네. 새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우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관건이 선거인단 구성 비율인데요. 네.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후보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변경했습니다. 네. 원안이랑 비교하면 대의원 비율은 낮아졌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올라갔는데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의원이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전준위에서 의결된 안은 모레 당무위에 상정되고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까지 출마 의사 밝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출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서른, 정청래, 김민석, 강병원, 박용진, 박지원 전 비대위원 있고요. 그리고 강훈식 의원도 있습니다.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은 3사람인데요. 네.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는데 출마하게 되면 이재명 대 97세대 간 대결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유진 기자가 쭉 언급한 의원들 중에 뭐 YTN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도 있고 할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출사표를 던졌는데 출마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를 하기 6개월 이전까지 입당을 해서 12개월 안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지난 1월 27일에 입당했고요. 당비 납부 6개월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7월 27일은 지났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격이.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로 의결을 하면 출마가 가능해지는데 비대위원들이랑 논의를 마친 우상호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진표로 미리 점쳐봤을 때는 민주당 당대표 현재는 누가 제일 유력한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35.7%로 1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요. 그 뒤로 박용진, 김민석, 전재수, 강병원, 강훈식 의원 순이었습니다. 네, 정유진 기자가 점을 칠 수는 없고 여론조사 결과로 대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가 이번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징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뭐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운명의 한 주네요. 예, 오늘 아침 상황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아침부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차량 현수막이 서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윤리위원회가 사흘 뒤인 7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국민의힘 징계수위는 크게 4단계가 있는데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또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나와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 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 이번이 두 번째 심의를 앞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판단을 다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따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토사구팽이냐 기사회생이냐 이번 주가 이 대표에게는 분수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 불참했는데 네. 지역 일정 때문에 불참한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에서는 이 대표 개인 생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불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이콧했다는 말인데 저희 회사랑 연락이 닿았는데 네. 너무 일정상 바빠서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아침에 했던 언론사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보이콧한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배 의원은 혁신위 구성, 또 공개회의 현안 금지 등을 두고 이 대표랑 사안마다 충돌해 왔는데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입니다. 인성 관련해서도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는 두 번째 낙마 사례인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죠. 예,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3시간쯤 뒤에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곧 자진 사퇴할 거라는 관측은 애초부터 많았는데요. 반면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난 12시가 조금 넘어서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박 후보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고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박순애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거지만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성부회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박순애 후보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국회 공백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 그런데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어요. 예, 그 송 위원장 후보가 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요. 네.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저녁 식사 자리에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송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품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송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즉시 사과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통령 측근이고 또 제기된 성희롱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현안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4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사고 장면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려옵니다. 급히 좌회전을 시도하더니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흰색 SUV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튕겨나와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 공군기지 앞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럼 사고를 낸 미군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도주해 현장에 없었는데요. 오토바이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면서 곧바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에 조회했더니 주소가 평택 미 공군기지로 나온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는 미군 기지인 평택 험프리스 소속 육군 중사로 확인됐습니다. 공군기지로 파견에 나왔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323%에 달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0.08% 이상인데 이를 4배 넘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 사고로 20대 SUV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차량 범퍼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즉 땡손이 혐의를 적용해 주한 미군지휘 협정 소파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경찰과 협력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둔국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군 기지인 평택 험프리스 소속 육군 중사의 만취 운전 사건이었는데, 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도 있습니다. 네, 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했는데 배송 기사가 끝까지 추격해 결국 붙잡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황급히 아파트 공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 차량이 막아섭니다. 다른 쪽으로 달려가지만 막다른 길. 급히 후진하다가 뒤쫓아온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35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를 쫓아가 끈질기게 막아선 사람은 배송기사 박선우 씨였습니다. 박선우 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외제차 운전자를 700m나 뒤쫓은 끝에 이곳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박선우 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차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을 발견한 A씨가 다짜고짜 도망치자 박선우 씨도 곧장 뒤를 쫓았습니다. 근처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막연히 그냥 따라가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도운 박선우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잠실동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 한 명이 다쳤고 상가 유리창과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대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고 서울 강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서 5월쯤 일신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1,500세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독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을 해 1,500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가 복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태풍 에어리를 피해 정박 중이던 어선 등 세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세척에 잇따라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소방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태풍을 피해 정박 중이던 어선 2척과 태풍 때문에 출항하지 못한 어선 등 3척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충남과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금은방을 터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전북 군산의 한 금은방. 가방을 맨 남성이 문 앞을 한참 서성입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살피다가 순식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까지 깨고 금품을 챙겨 도망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금은방 앞입니다. 피해자는 보안 장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화 유리로 된 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습니다. 귀금속 대부분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덕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손목 시계, 그리고 게르마는 팔찌, 한 10점, 시계는 한 20점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급박하잖아. 막 벨이 막 계속 울리니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전북 고창군 한 PC방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시간 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소년으로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에다가 5도 망치를 두고 있다가 조직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옷을 환복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조사 결과 이 소년은 전북 군산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등 전국 금은방 총 6곳을 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기간인 한 달 동안 파악된 피해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에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는 데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4명은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의 신설이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의 부활과 다름없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 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층간소음 문제,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막으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공동주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남성.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큰 피해가 났는데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일가족 2명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만 6천 건 정도였던 층간소음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70% 넘게 늘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층간소음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입주 전 소음이 잘 차단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공검사 때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상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충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가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채택을 권고합니다.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벽식 구조로 건축이 되는데 이와 같은 벽식 구조의 건축 형태에서 라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또 이미 지어진 노후 주택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건강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에 가장 좋은 24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고혈압 환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혈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나가면 머리가 띵해요. 이 혈압 있는 사람들은 뒷골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을 많이 하죠. 무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심하면 정신을 잃는 열실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가 있으면 어지럼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폭염에서는 이제 그 땀이 방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 혈압 강화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인체 대사의 최적 온도인 24도 안팎을 유지하되 외부 온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바깥이 너무 더우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약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함께 복용하면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당이 많은 수박과 참외는 한두 쪽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아프면 쉴 권리,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의 60%로 지급액이 크지 않고 대기 기간까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물류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끝에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씩 3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은 같은 기준에서 대기 기간만 14일,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로 늘렸고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기 기간은 3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을 적용합니다. 수당 자체가 최저시급의 60%로 하루 4만 4천 원에 못 미치는 데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기 기간이 최대 2주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의료보장에서 하느냐도 지금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의료보장에서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아픈 사람들 모두에게 뭐 이런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정부는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보완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워두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분양자가 잔금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 임대 매물을 내놨지만 세입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큰 이유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1,1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6월 입주를 시작한 곳인데 전월세 매물이 30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남쪽도 한 3,000세대 들어가는 거고 이쪽도 이제 3,000세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세대수가.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세입자를 찾고 있는 임대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살펴보면 전세가 1,300여 건, 월세가 320여 건에 달합니다. 연말까지 추가 입주 물량이 예고돼 있어서 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가격도 더 싸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가 지난해만 해도 3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대였지만 지금은 3억 원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울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이 비슷한 인근 김포 한강 신도시와 비교해도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층이나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거래가 2억 원대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잘 찾으면 저층 같은 경우는 2억 7, 8천 정도 있거든요. 주인으로 빨리 계약서 쓰고 싶으시면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신경 그만 쓰시고 그냥 계약 할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 통계를 봐도 수분양자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비워두는 사례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는 세입자 미확보가 35.2%를 기록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미입주는 올해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5월에는 4월보다 10.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역시 82.4%로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입주하지 못한 셈입니다. 잔금 치르기 어려운 수분양자가 매물을 내놓는데 그 세입자 역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당분간 세입자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오른 가운데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구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내일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급등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고물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대, 경유는 1,300원대였지만 지금은 많게는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곡물 가격 오름세도 꺾이질 않습니다. 라면이나 빵 가격과 직결되는 제분용 밀의 수입 가격은 같은 기간 휘발유 값보다 더 뛰었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료값 상승에 고기값도 뛰면서 삼겹살 가격은 100g 평균 4,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 5월 5%대에서 6월엔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국제 유가는 물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등의 영향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이상 비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올여름 중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에 무더위, 전기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른바 떨이나 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정상희 씨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애플리케이션 검색부터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편의점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좀 뭔가 밖에서 사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똑같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식품들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상부상조입니다. 저도 이렇게 도시락을 구매해봤습니다. 유통기한에 5시간 정도 남긴 제육볶음 도시락을 정가보다 2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껑충 뛴 외식값 탓에 편의점 떨이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돌파했던 지난 5월, 마감 임박 할인 상품 판매량은 지난 1월에 비해 최대 50%까지 올랐습니다. 좀 물가가 상승하면서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초가성비를 따지는 알뜰 쇼핑족도 등장했습니다. 전시 상품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부터 코로나19로 폐업한 업체의 땡처리 상품까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이유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품을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쇼핑의 5월 매출량은 4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물가 상승으로 힘든 고객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품, 재고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리퍼브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중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그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현명한 소비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 국내의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등으로 앞으로 공급 차질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물가 상승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고물가로 고통받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성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며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서부마을 곳곳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연료와 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도로를 차단하고 타이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휩쓸고 간 국회의사당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연료비 급등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반정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Nosotros, el pueblo de Quito, estamos junto al movimiento indígena y al pueblo ecuatoriano. Han sido heridos de gravedad un sinnúmero de compañeros y compañeras a nivel nacional. 당초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낮은 필리핀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프니 운영도 어려워 운전기사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료비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며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약 9천만 명가량이 추가로 전력 소비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JP모건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 생산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미국 경찰이 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 남성에게 총탄 세례를 퍼부었는데 그 이유가 교통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총알 60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찰차에서 급하게 내린 경찰이 교통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피의자를 추격합니다. 멈추라고 외치며 쫓아가다 누군가 총을 쏘자 경찰 8명이 한꺼번에 총을 발사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도망치던 사람은 25살의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로 총알 60여 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I will say this, that it was difficult to watch and shocking just like it is for everybody. I'm not passing judgment on the decisions my officers made. They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explain why they did what they did as they should. 경찰차의 카메라에는 자동차 추격 당시 숨진 워커의 차에서 총을 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은 그래서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워커가 갑자기 경찰을 향해 돌아섰을 때도 총을 들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커는 총이 없었고 총은 나중에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워커의 변호사는 경찰이 단 6초 동안 90여 발의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e video you just watched is extremely disturbing and will stir a lot of emotions and feeling. It's shocking and hard to take in. 경찰 브리핑 전부터 에크론시에선 총격 사건 경찰관들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ive me the death and life. My brother ain't never coming back. They shouldn't be able to go back to their home. Nobody should know they're alive. My brother ain't coming back. The life ain't enough. We need the death penalty. 에크론시 당국은 일단 시위대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에크론 경찰은 범죄 수사국이 이번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결과 발표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경찰관들은 현재 공무상 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덴마크에선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을 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22살의 덴마크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원대 기자가 전합니다. 일요일 오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대형 쇼핑몰. 총소리가 들린 직후 쇼핑객들이 밖으로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쇼핑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쇼핑몰 총격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직후 현장에서 22살 덴마크 남성을 체포했다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소총과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forbindelse med anholdelsen af vores mistænkte, som vi er overbevist om på nuværende tidspunkt er vores gerningsmand, der var han i besiddelse af et gevær, og han var i besiddelse af ammunition til det gevær. 덴마크 경찰은 공범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의 동기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지 매체에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을 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출구 쪽으로 급히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울면서 상점들에 숨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덴마크 쇼핑몰 총격 사건은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에서 현지 시각으로 3일 큰 비가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등반객을 덮치면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임시 집계 결과 사망자 외에도 부상자가 9명, 실종자가 15명으로 추정돼 사상자가 지금보다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알프스 동물구조팀은 트위터에 마르몰라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자리에 있던 큰 얼음덩이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파키스탄 남서부 산악지대에서 현지 시각으로 3일 버스가 협곡으로 굴러떨어져 20명 이상 사망했다고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시라니 지역에서 전날 승객 35명가량이 탄 버스가 빗길 산악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60m 높이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지오뉴스는 구조당국을 인용해 이번 사고로 2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인근 바다에서 태풍으로 선박이 두 동강 나면서 침몰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 오전부터 고정익 항공기 1대와 헬기 등 항공기 14대와 선박 38척이 동원돼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30명 가운데 오늘 새벽 1명이 추가로 구조되면서 생존자가 4명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26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돈바스의 일부인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격 또한 한층 강화된 가운데 러시아 접경 도시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루안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리스찬스크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едут бои внутри Лисичанска, завершая разгром окружен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리스찬스크까지 확보하자 러시아는 루안스크 지역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 전체 지역을 장악하려는 러시아군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인 도네츠크주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또한 한층 강화됐습니다.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이 이어져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Найбільший обстріл Слов'янська за останній час. До 15 пожеж, а також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2대를 격추하고 벨고로드로 향하던 미사일 2기를 요격했으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루안스크주 최후 거점인 리시찬스크를 러시아 측에 빼앗긴 사실을 현지 시간 3일 확인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전술적인 후퇴일 뿐이라면서 장사정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 대로 탈환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홍콩을 방문했을 때 단체 사진을 찍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인 스티븐 호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시 주석과의 단체 사진 촬영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호 의원이 홍콩의 각계 인사 100명과 단체 사진을 찍는 행사 때 시 주석의 2줄 뒤에 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홍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올해 우기 누적 사망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인도 언론이 현지 시각으로 3일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비상운영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홍수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이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5명이 물에 휩쓸려 숨졌고 15명이 벼락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벤투호 주장이자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팬들과 만났습니다. 월드컵에서 지난 시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동료들에게는 4년에 단 한 번인 큰 무대를 즐기자고 당부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시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공인국 알릴라 모델이 된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월드컵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월드컵을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통 진짜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커서. 다음 시즌 목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우승. 자신은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목표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저번 시즌보다 더 잘하는 시즌을 또 열심히 하는 시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시즌에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을 위해 틈틈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팀에서가 아닌 또 토트넘의 손흥민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 맛집을 데려갈 것이라는 토트넘 동료들의 부푼 기대 때문입니다. 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한두 명이면은 뭐 그냥 그렇죠. 가서 그냥 먹어 그렇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거의 뭐 한 50명, 60명 되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에 가는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캡틴 손흥민의 말은 즐기자는 것. 그냥 그 무대를 좀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4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많은 부담감, 많은 무게감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장에 임해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지만구와 김하성이 같은 날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지만은 시즌 7호, 김하성은 시즌 5호 홈런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지만이 바뀐 투수의 2구째를 강타한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Now a shot in the right field, deep for Choi, and that ball is out of here. 보름 만에 터진 시즌 7호 홈런. 타자 무릎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걷어올렸습니다. 최지만은 첫 타석 중전 안타와 마지막 타석 2루타까지 25일 만에 3안타 경기를 완성하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몰아치기로 타율도 2할 9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도 같은 날 동반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Fly to left center field. Back goes Bellinger at the wall. It's gone. 4-run ninth inning for the Padres as Ha-Sung Kim hits a 2-run home run. 팀이 2대1로 역전에 성공한 9회 초 투아웃 주자 1루에서 천금 같은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50여일 만에 나온 시즌 5호 홈런. 샌디에이고는 9회 말 다저스에 한 점을 내줬지만 김하성의 홈런 덕분에 4대2로 승리하면서 지구선두 다저스를 3게임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LG의 프랜차이즈 스타 박용택이 팬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별명만큼 풍성했던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유쾌하고 품격 있는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암택, 찬물택, 눈물택 등 박용택의 다양한 별명으로 경기에 나선 동료들 사이 3번 타자 좌익수로 선 박용택. 1년 반 전 은퇴했지만 코로나로 미뤄둔 은퇴식을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로 시작한 겁니다. LG는 등번호 33번을
구단 역사상 세 번째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며 19년간 함께한 프랜차이즈 스타의 마지막을 예우했습니다.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박용택 선수의 등번호 3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고별사를 시작한 박용택은 2009년 당시 롯데 홍성은과의 타율 경쟁 때 얻은 별명 졸렬택을 언급하며 경기장에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 순간 졸렬했을지 몰라도 진짜 졸렬할 사람은 아닙니다. 각종 애칭만큼 넘쳐난 팬들의 사랑에 큰 절로 인사하며 감사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팬보다 위대한 팀은 없습니다.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안타와 4차례 골든글러브 등 화려한 기록을 남긴 KBO의 레전드. 못다 이룬 우승택의 아쉬움을 달래며 유쾌하고 품격 있는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우승 반지 대신 여러분의 사랑을 여기다 끼고 은퇴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민간기업 최초의 장애인 양궁팀인 부천 페퍼저축은행이 선전을 이어가며 대표 발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미순과 구동섭, 이승준 등 4명은 주말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대회 겸 3차 선발전에서 모두 15개 메달을 따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내릴 텐데요.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제4호 태풍 에어리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